현대 인터넷 시대의 첫 독점 재판에서 미국 구글을 주시했죠. 화요일에 시작된 10주간의 재판은 구글을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핵심 검색 비즈니스를 겨냥하여 빅테크에 대한 견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공화당 때 시작된 건데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기에 왜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지는 좀 의문인데, 법무부는 두 번의 대통령 행정부에 걸쳐 3년 동안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 대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글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과 세계의 강력한 로펌을 고용하고 수백만 달러를 법률 비용과 로비스트 비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저는 마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에 지금 법무부에 산이 올라갔나 보네요. 재판을 둘러싼 공방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법무부와 구글은 이 소송을 위해 150명 이상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0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를 파기했다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법무부가 디파트먼트 저스티스인데 이분들이 사실 DOJ라고 하죠. 미국 DOJ라는데 이분들이 너무 좀 그 약간 슈퍼스타병에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대선 때부터 구글의 글로벌 담당 사장인 켄트 워커는 구글의 성공은 제품의 품질에 달려있다. 미래의 지향적 혁신과 이제 DOJ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사실 구글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팽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면 다 예전에 트럼프 얘기고, 트럼프 때 구글이 이렇게 트럼프랑 좀 트러블이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이제 로비스트가 별로 소용을 못 얻었나 보죠. 구글을 재판한 정부의 전체 반독점 의지에 대한 큰 시험대라면 구글의 독점에 이르는 많은 대형 기술 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사실상 지금 그 실리콘밸리의 사상이, 그 철학이 구글에서부터 나온 게 완전 뭐 돈비 이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거의 뭐 강력한 플랫폼 사업이지만 그 안에서 윤리를 찾아 나간다라는 그 캘리포니아 철학이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빅테크에 대한 뭐 정치적 견제. 이제 미국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사건이 그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이 비난했어요. 이게 막았었다고. 그러니까 비켜달라 했는데 그냥 교통 질서를 지킨 거죠. 막았었다기보다는 뿅뿅 소리 들렸는데 그냥 우리 안전 지킬게 이러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는데, 샌프란시스코 소방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또 다른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크루즈 무인 택시 2대가 태운 구급차를 막았다가 근데 좀 이거는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안 좋은 경과를 얻었네요. 구급차에 실리자마자 구급차는 즉시 현장을 떠나고 크루즈 차량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방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이긴 한데 다른 분들은 이제 비켜주니까요. 사람이었으면 약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비켜주는데 로봇이 그렇게 알고리즘이 세련되지 못했겠죠. 크루즈와 웨이모는 구글이 모회사인 알파벳의 지원을 받는 크루즈와 웨이모는 작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꽤 만족도가 높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추가적으로 철폐한 지 4일 만에 발생해서 당국자들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고, 시 당국이 서비스 확장에 대한 새로운 청문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변호사 데이비드 치우는 이전에 서비스 확장을 승인한 기관인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에 이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를 그만하자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로보택시 선진 사례로 샌프란시스코 나왔는데, 근데 사실 로보택시가 사람을 그 가격한 게 아니라 싣고 가는 구급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비켜주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겠죠. 이럴 때 솔직히 이제 누구 잘못이냐, 굉장히 곤란하죠. 이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트럼프랑 지금 4배에서 5배 차이로 지고 있어요. 한 7에서 13% 하면 트럼프는 한 60% 정도 해요. 플로리다 주지사는 2년 접 승수성 유권자들을 도울 수 있는 수백만 달러의 연방 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뭐죠? 3억 4,600만 달러의 공짜 돈을 거절한 사람은 흔히 볼 수 없습니다. 론 드산티스가 하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센티브를 자신의 주에서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리베이트, 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가 막았다는 거죠.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민주당원들이 2024년 대선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믿는 법안의 정치적 영향을 무디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살포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유권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조금은 끝까지 받지 않겠다. 약간 예전에 그 한국의 서울시장 캐릭터를 건 매치가 생각나는데, 근데 사실 론 드산티스가 이제 그 실제로 서울시장 예전에 그 사건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설득력이 훨씬 더 없어요. 현재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제 동료인 빨간색주와 파란색주, 빨간색주는 공화당, 파란색주는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 그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틱 같은 경우에 왼쪽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거부하는 게 맞죠? 비슷하죠? 한국의 서울시장도 지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보조금을 거부하다가 이건 서울시 의회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분으로 바뀌었다. 이제 또다시 컴백했죠. 컴백한 그분, 바이든의 중요 이니셔티브, 뭐 대규모 보조금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에게 손실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승리일 것입니다. 론 드산티스가 이렇게 좀 강경할 줄 몰랐는데, 아마 그 자신의 엣지를 좀 살려고 하는 거겠죠. 공화당 내부에. 그 대신 시민들은 보조금을 좀 덜 받고, 정상적이지 않는 정부와의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아, 이스라엘 시위를 또 언급하시네. 네타냐후 총리는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오른쪽에 서신 분인데, 사법개혁을 강행했는데 이게 조금 말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사람들이 조금 그 약간 의아해하는 게, 저도 처음에 알았던 게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왼쪽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약간 좀 의아한데, 이스라엘 내부에 정치적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바이든 팀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맺어지는 복잡한 평화 및 안보 협상에 더 많이 배울수록 이 협상이 성사된다면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물리학상을 모두 수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또 프리드먼 이름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또 오반데, 양자역학이 틱택토처럼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부에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다툼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게 예속 논쟁을 진짜 좋아해. 이스라엘 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때 뭐 이스라엘 다음으로 똑똑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런 말이 떠돌았는데 생각보다 비슷해요. 예속 논쟁으로 싸는 거 비슷하고, 네타냐후 오른쪽 지금 현재 연립정부가 무너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거, 이는 미국 최고의 외교정책 대표 중 한 명인 바이든이 자신의 유산의 일부를 원해야 할 거래가 아니며 사우디 이스라엘 전략 파트너십의 안정적인 기반이 될 거래도 아닙니다. 확실한 유일한 것은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이스라엘 연합이 멈춰야 된다고. 사법개혁을 대법원을 무너뜨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뭐 사법개혁이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한국이랑 진짜 비슷하죠. 한국도 그 법 쪽에 대한 위상이 좀 강력해서, 사실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데 이스라엘이랑 한국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실 한국에서 예를 따지면 법무부 뭐 장관이 개개인 거예요. 행정부한테. 행정부는 근데 투표로 선출되죠. 그러니까 그 선출직에게 개개인데, 예를 들면 선출직인 사람이 법무부 너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해서 이제 거부권을 강하게 행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시험으로 붙은 사람 대 선출을 뽑힌 사람 간의 대결이죠. 한국에서도 뭐 흔히 있는. 이스라엘도 일어나는데, 지금 뭐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한국은 그나마 그 외부 분쟁은 별로 없는데, 여기 팔레스타인까지 껴버리는 바람에 애매하게 됐어요.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잘 안 풀리면서 지역은행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상당하죠. 이게 근데 사실 뭐 한국이랑 약간 다른 게,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장난 아니죠. 뉴욕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건 2억 4천만 원 달러의 대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한 3천억이네요. 빌딩. 근데 그렇게 또 빌딩 크기나 상징성을 생각하면 또 크진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누적되다 보니까 원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지역은행, 현지은행, 대형은행. 지금 이 빌딩인데 사무실 빌딩, 뭐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또 뉴욕이에요. 인플레이션도 지금 동시럽치고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죠. 굉장히 대출 많이 해줬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동산 담보 대출 해주는 게 은행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이게 뭐 어디 들고 날릴 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 예보, 미국식 예보죠. 그래도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죠. 3조 6천억 달러. 엄청나게 많아서 계산조차 하지 못할.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부동산 매입에 나서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좀 낮춰달라는 그 의지 같아요. 이자율 낮아지게 해달라는 약간 무언의 압박이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부실 부동산 매입에 자기 돈 나설 사람은 없죠. 이것도 정부가 해달라 할 테니까 무조건 정부 돈, 이자 낮추는 것도 정부의 돈이고 부실 부동산 매입 또 정부 해달라는 거죠.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출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대부분 30년, 한 7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있으면 다들 은행의 그 뱅크런, 사실 은행의 뱅크런이 뉴욕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당시에 투자금 회수 불능으로 뱅크런이 났었죠. SVB. 근데 아마 뉴욕 쪽에서는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뭔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간평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현재 뭐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걸 버틸 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반반인 상황에서 뭐 균형이 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버드 대학만이가 예일 대학교가 언론에 굉장히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행동주의 급증으로 정신건강 정책의 변화가 강제되었습니다. 병가를 원하는 학생에게 재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예전에 병가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예일대에서도 병가를 신청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2021년 레이첼 쇼 로젠바 맞선 사람들이 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자퇴한 다음에 재입학, 재신청. 근데 사실 이게 냉정한 건 아니지만 그게 왜냐면 그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죠. 왜냐면 미국은 이제 클래스 오브 몇몇 졸업 기준으로 이제 학교가 이렇게 짜이거든요. 그러니까 1, 1학 그러니까 20학번이 아니라 지금 입학하면 2, 3학번이라 하는 게 아니라 27 졸업생 클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학할 때부터 클래스 오브 2027이라고. 편의를 위해서 자퇴 재신청 당연히 다 넣어주죠. 근데 그거에 대해 조금 냉정하게 느끼신 분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거에 동조해서 집단 소송에 걸려버렸어요. 예일대학교에.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워낙 또 그 예전에 그 학교에 못 나갔으니까 그런 우울감이 겹쳤겠죠. 예일대가 마침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안타까운데 대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캠퍼스에 남아있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를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좀 쉬다 오라는 거였는데 대학의 의도는 다시 받아줄 테니까 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죠. 타임 어웨이 멘토. 결국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서 잠깐 쉬고 오세요.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쉬고 오는 거에 서 되게 관대한데 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네요. 미국은 직장 다니다가도 1년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죠. 2년 갔다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참 안타깝네요. 결국에는 그러한 또 2021년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 대학교도 바뀌고 있다. 보수적으로 유명한. 한국에서도 근데 이런 것이 좀 한국에서는 근데 되게 잘해주죠. 휴학 신청이 한국만큼 자유로운 데가 없긴 한데 미국도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휴학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또 이제 중국 연구진하고 한국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하고 싸움이 나는데 이제 두 분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 공유로 했는데 이제 중국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국도 왜냐하면 지금 초연도 특허 출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가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들도 성공해야 될 거 있으니까 지금까지 투입했던 시간과 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겠죠. 뭐 지금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분도 한 분 껴서 유명한 분이 있죠. 아이리스라고. 이렇게 3인이 갈등을 약간씩 갖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분이 중국에 기반한 어떠한 공식 특허 출원과 관련된 간단한 공식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중국 측에서 이제 보안 유지에 좀 철저해지겠다라는 그 내부 문서가 계속 돌고 있어요. 중국도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이 영상이 중국 측에게 많은 명성도 가져다 줬지만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 영상을 기반으로 논문을 쓰게 해주는 그 기반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중국이 꾸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뭔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점쳤다는 걸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중국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논문을 쓴 것도 되게 많죠. 결국에는 이제 국가 간에 좀 미묘한 신경전으로 흐르면서 중국 측의 자료는 뭐 앞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논문이 다 중국도 이제 특허가 다 개재되고 난 후에 자랑스럽게 이제 사후 형식으로 뿌리겠죠. 최근 미국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 혐의 미 해군 수병 2명이 체포됐는데 유사한 범죄로 기소되었지만 별도의 사건을 기소되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미 해군에 대한 이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알 수 있겠네요. 왜 해군이냐면 미군의 대중국 전략이 해군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해군 중심으로 강하게 지금 스파이 활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 해군 수병 2명이 전시훈련, 해군 작전 및 중요 기술 자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민감한 군사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고 연방 관리들이 목요일 밝혔습니다. 뭐 돈을 받은 것 같네요. 중국 정보 정교육. 한국에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국 공군 측을 중심으로 미군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한 대가고 자오 장교는 실시된 미군 군사훈련의 작전 계획을 포함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 몰래 녹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비행갑판. 결국에는 대중국함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첩보 활동이 벌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미 법무부가 매국 정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간첩법 규정에 따라 위를 기소했으니까 거의 간첩이 확실시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거든요. 그 외무부, 법무부에 넘어가는 게 헌병이 아니라 다 끝난 거 있죠. 기초조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약간 정신을 차려야 되긴 하죠. 한국도 최근에 인터넷에 뭐 댓글 부대가 나타났다는 정보가 확인된 지 얼마 안 있어 페이스북에서 7,700개 중국 계정을 광고 계정으로 해서 삭제를 했죠. 결국에는 중국의 이렇게 뭐 우회적인 전략, 그러니까 총칼이 아닌 인터넷이나 사이버 전략이 되게 활개를 치는 만큼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민주당 좋아하기로 유명한 뉴욕타임즈에서 왜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을 싫어하는가라는 논평을 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참고로 말하자면 미국 민주당 내부에 예전에 JFK 클린턴의 구민주당하고 신민주당 MZ세대 민주당이 있는데 MZ 민주당이 바이든을 되게 싫어해요. 공화당이 바이든 싫어하는 것보다 민주당 내부에 그 바이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MZ 출신에. 실업률은 역사적 최저치에 근접했고 인플레이션 크게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대법관 후보를 쉽게 확정할 없어 선거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도 장악했거든요. 하지만 유권자 20%만이 경제가 우수하다 좋다라고 평가한 반면 49%는 나쁘다고 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비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든. 좋은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백악관과 정치 동맹국들을 당혹스러워하는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뉴욕타임즈는 집권 아래 세계가 더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좋아져도 실제로 뭔가 분쟁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없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정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보이는 것, 소식 들리는 것, 그리고 10번의 비극적인 숫자보다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 지금 뭐 바로 우리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어나고 충돌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주는 거죠. 한 국가에는 엄청난 파멸이 존재하다라고 애덤 스미스가 말했는데 모든 파멸이 바이든의 잘못은 아니며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에는 보이는 걸 먼저 믿죠. 숫자가 아무리 멋져도 보이는 게 일단은
충격적인 예전에 그 인플레이션, 가스, 특히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주유소 가스비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거의 기억이 잔상이 남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끝나지 않는 분쟁이 2024년까지 가기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리더십의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커버를 치려해도 미국 민주당이 한국에서조차 이 능력에 대해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소문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그 미국 페이스북 계정에서 중국 선전용 계정이 다 7,700여 개가 삭제돼 버렸죠. 근데 미국 국방부가 펜타곤이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AI 군대를 계획 중이고, 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지상, 해상 기반의 다양한 자율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가 해킹으로 뒤에 당에 다운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백업 시스템이 들어온다 이거겠죠. 국방부 관료들이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미 국방부는 중국과 다른 적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 내에 방대한 AI 기반 기술, 드론 및 자율 시스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고 스마트하면서 저렴한 관료 시스템이 미 국방부가 일부 계약업체는 국방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느냐에 대해 질문하는데, 충분한 자금은 무제한의 자금이라고 말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며 잠재적으로 더 높은 품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낮아질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 배치되면서 드론 그리고 기타 데이터 전송, 특히나 그 대중국 전략이 미군의 대중국 전략이 해군 중심으로 이제 상륙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나리오들이 해군에 대해서 이제 해킹 당하면은 배가 갑자기 띵 멈춰버리면 중국의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에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배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한데, 수억 달러가 인공지능으로 아마 만약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체 인공지능이 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설령 시스템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목표를 하는 거겠죠. 이제 미국도 그 특별 선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일 대학교 같은 데뿐만 아니라 학교 내 클럽으로 이제 세분화돼 있다는 건 유명한 사실이죠. 유명 클럽, 이제 뭐 대통령이 나온 클럽이 있죠. 예일 대학교에서.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클럽에 가입하려면 서면 지원서와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가득 채울 만큼 그 유명한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힘을 쓴 거예요. 합격하는 사람은 모두 프로입니다. 입학 동아리는 배타적인 걸로 악명 높은 동아리가 많지만 사회동사 동아리와 같이 의외의 동아리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그 치열한 사회에서 잘 나가는 동아리에 들어가려면 명문대 내에서 미국은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인데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그 치열한 동아리별로 파벌이 생기는 거죠. 근데 파벌이라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거죠. 초보자를 위한 클럽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접하고 엄청나게 스펙을 쌓는 동아리들이 인기가 높은데, 뭐 하버드나 예일대나 UCLA의 경우 탐나는 동아리의 지원서는 보통 10페이지가 넘으며 공식적인 인터뷰와 비공식적인 커피토크를 포함한 여러 단계의 절차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주립대 같은 경우 더 돗대기 시장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주립대학교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아무도 몰라서 주립대학교 내 이너 서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룹에 끼려면 무조건 동아리가 필수적인데, 굉장히 이게 취업이랑도 연관돼 있어요. 취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생활 그리고 결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그 파벌이 형성돼서 미국의 학벌 사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 한국처럼 뭐 어디 대학 나오면 나 동문이야 이게 아니라 어디 클럽 나왔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일가를 배출해낸 동아리가 몇 개 있거든요. 미국 아이비리그 엘리트 그룹 중에.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투자 금액을 뭐 몇십억 몇백억씩 받으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부모 환경까지 다 보니까. 고등교육의 경쟁 열풍이 불고 있는데, 특히나 이 취업과 관련된 내부의 이너서클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발현되고 있는 특성이라 보여요. 근데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시너지가 난다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 정확한 말로는 이제
대학교가 스크리닝 기능이 약간 약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대학교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서로 경쟁은 없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 창업한 주커버그 영화 첫 장면에 원하는 동아리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그 유명한 동아리 하버드 내. 그런 것들이 평생 회자될 만큼 경력이 중요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클럽 내부, 예전으로 말하면 서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고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미국 민주당 또 사설 언론 중에 그 뉴욕타임즈, 워싱턴 토마스 비 에드솔은 사실 좀 이거는 호수아비 때리긴 해요. 공화당원의 절대 다수는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했다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2020년 모든 민주당원들은 2020년 대선에 트럼프가 실제로 패배했으면 바이든이 정정당당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자가 이겼으니까 자기 정정당당하고 생각하고, 패자는 조금 기분 나쁜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2020년 대선에 특별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죠. 그 이전에. 그리고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링컨까지 포함해서 패배했는데 최다 득표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의문을 가질 만한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초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이긴 것은 대단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많은 득표율을 받았는데 질 수가 있냐라는 것에 의문을 한번 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일련의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의문시하는 거죠. 분열적 개념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대부분 안 잇된 굴뚝에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죠.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조금 나면은 저 굴뚝 좀 이상하네 하는데, 연기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당한 법률 절차를 거치고 있고, 직업윤리를 교육하는 전문학교. 근데 윤리를 중요시하면,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윤리를 중요시하는 그 집단일수록 사실 윤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윤리를 뭐 내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언론의 자유 문제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1조, 이제 집사 출판의 자유, 뭐 그거 말하는 거죠. 미국 헌법 1조 유명한.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과 솔직한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미 우리 정치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반발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회적 관행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신화적인 언론의 자유 원칙에 대한 충성을 고집하나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그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데, 언론의 자유가 곧 그 공익 목적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막기는 어렵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떤 특정 사이트를 규제하니 말이 많은데, 하나를 규제해봤자 또 다른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냥 이거를 냅두고 다 그냥 여러 개의 언론이 있는 다음에 선택하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걸 뭐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기 있는데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라, 뭐 시즌2이기 때문에, 시즌2로 이제 변질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럽에서 지금 초연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LK99 좋은 점, 나쁜 점, 추한 점, 슈퍼 초연도체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과학계에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10년 걸쳐서 좀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분들의 이러한 그 주장이 이해가 가요. 근데 하지만 그 산업계는 좀 빠른 걸 원하죠. 빠른 걸. 근데 과학계도 솔직히 좀 빨라야 되긴 해요. 과학계도 이 10년 걸쳐서 천천히 하자라는 거는, 천천히 하면 이제 연구비도 나오니까 그런 거지, 산업계 빨리 해야지 경제가 빨리 발전하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참을성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질적인 과학적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과장된 헛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뭐 관심이라는 게 그렇죠. 반반 섞여 있겠죠. 뭐 재현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현성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사실 뭐
자기가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구면은 재현성을 그걸 도와줄 솔직히 의무는 없죠. 퀀텀 연구소 기업이니까. 과학계와 자금 지원 기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년 100편이 넘는 최고 과학자들을 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학자들을 편애하지 말고 진짜 그 실험을 자기가 가져와서 하라는 건데 그런 게 좀 힘들긴 하죠. 10년 과학은 교수의 종신재직이나 정치인의 당선,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목표는 단 하나, 우리의 지식을 한 단계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면서 조금 그 퀀텀 연구소가 너무 사기업의 이익만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퀀텀 연구소에 들어간 세금은 한국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세계에 뭐 기여가 되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페니실린과 같은 의약품의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허료는 가져가야죠. 실제 맞다고 하면. 이제 미국 사립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문제긴 한데 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장들은 한 7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연봉만 9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립학교를 훨씬 뛰어넘는데 엘리트 학교, 고등학교는 자격을 부여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면서 마치 사회변화의 엔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달튼 동부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교장이 한 연봉 9억이 되고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근데 또 생각보다 장학금받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사립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유명한 엑서터 있죠. 엑서터 뭐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근데 웃긴 게 그 미국의 학벌 사회가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대학교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끝을 보자는 거죠. 한국처럼. 근데 그 대부분의 미국 사립고등학교가 비싸고 공립고는 잘 안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다 보내고 싶어 하죠. 중산층 이상만 돼도 다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 학부모들. 한국이랑 비슷한데 미국이 훨씬 학교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한국 학부모들이 약간 약과긴 해요. 왜냐면 돈을 비싸게 내니까. 사립학교의 문제는 지금 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적에 대해서 성적은 또 근데 미국 학부모들은 애들을 성적에 대해서는 잘 안 따지는데 애들의 교육 방식 이게 사실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교에 따지고 학교의 거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죠. 돈을 많이 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사립학교 학부모와 자녀의 교사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학부모의 요구와 우려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진상은 아니니까 괜찮기는 해요. 하버드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성적표를 작성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꿈이긴 한데 미국 학부모들도 근데 하버드가 이제 성적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온갖 교과 활동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변호사의 절반은 자신의 수업이 학위의 취득에 위해 지출한 학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도 미국은 절반은 잘 못 벌고 절반은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평균치가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많은 돈을 쓰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뭐 라커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길게 썼어요. 동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뭐 스파이더맨에서도 나오죠. 공립학교에 다니는 뭐 우중충한 사회 모습은 미국 영화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한국의 미래가 아마 미국 사립학교 모델 가능성이 높은 게 뭐 금으로 된 연필 이제 수능이 약화된다는 것 자체가 대학교가 이제 다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립학교를 뽑을 수밖에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인 게 훨씬 더 유리해지죠. 지금도 이미 생기부 관리에 돈을 좀 쓰는 사립학교들이 더 풍성해 보인다는 효과가 있어서 이미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양극화가 일어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긴 하죠. 정말 일렬로 줄을 세울 것인가. 일렬로 줄을 세우면 단점은 이제 애들이 좀 바빠지는데 사립학교의 역할이 매우 줄어들고 일렬로 줄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립학교가 앞서갈 수밖에 없죠. 돈 들인 게 티가 나니까.
가을에 저렴한 항공권들이 돌아왔죠. 굳이 근데 요즘 8월에 그 휴가를 많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8월에 뭐 휴가비를 많이 쓰긴 했어요. 결국엔 저는 그냥 시간 날 때 일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회의 있을 때만 가을철 할인 혜택으로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어서 지금 해외 항공권이 굉장히 싸요. 9월달 10월달은 더 싸지고 11월달이 제일 싸죠. 11월달이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11월달 저렴한 저가 항공권은 2019년 가격 대비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항공권이 많죠. 두 자릿수 요금. 이제 뭐 예전에 여행이 유행하기 전에 여행 유튜버들이 유행하기 전에 9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국제 항공권도 많았죠. 근데 지금 거의 돌아오고 있는 게 한 13만 원, 15만 원짜리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근 아메리카 항공이 조종사들과 9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종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압박이 있고 항공사가 수수료 없이 항공편 변경을 허용하는 그 2023년 전에 일시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 분석가들은 요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행객들이 너무 늦게 계획 과정을 시작하여 최저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최저가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뭐 남들 안 갈 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0월, 11월에 이때가 이제 마지막 이때가 특히 비즈니스 수요가 없거든요. 10월, 11월에는 비즈니스 왜냐면 한국도 국정감사를 10월에 하잖아요. 10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쪽에 끊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월, 12일에 예산안 편성이 끝난 이후에는 사람 잘 안 움직인다고. 회의도 잘 안 하고. 12월 달에는 이제 움직이는데 1월 달, 12월 1월 달에 약속이 모여 있고 11월 달은 비워두기 때문에 이때 돌아다니면 돼요.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와 중국에 뒤처지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뒤처질 줄 몰랐다면서 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서 그 전기차 컨퍼런스 모토쇼를 하고 있는데 중국 차가 독일 차의 2배가 출품됐다 그래요. 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생기업과 일론 머스크 미국 거대 기업의 미넨모터쇼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독일 주력 산업에 비애를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지나가다가 타이칸을 봤는데 휠 같은 거 멋있어. 포르쉐 타이칸을 봤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가 포르쉐 타이칸일지 테슬라일지 중국차일지는 진짜 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BYD가 차가 괜찮다고 하더만 보시면 디자인이 좀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나 고급 모델은 그 사실 브랜드를 사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를 사오면 되는 거니까 수십 년 동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우수성과 소비자 매력의 대명사가 된 브랜드로 업계를 지배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뒤처지고 있는데 꽤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감각을 못 잡는 것 같아. 독일 사람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경험담이지만 독일 제품들이 이제 독일제 제품들이 생각보다 좀 맹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도 사실 아시는 분들 다 이태리제 산다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 트렌드가. 독일제 제품들이 생각보다 좀 맹탕인 경우가 많아요. 차뿐만 아니라 뭐 그릇 같은 것도 약간 그냥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충실한 건데 클래식에. 독일 자동차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모터쇼의 컨셉카도 밀린 거죠. BYD에. 그리고 벤츠는 돈을 많이 이제 투입하긴 했는데 모빌리티 자동차 쇼에 근데 결과물이 조금 디자인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실물로 보니까 테슬라 모델 3가 그 최신 핫 이슈죠. 앞모습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신생 차 브랜드는 사실 지금은 조금 아직도 약간 어디 베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싸니까 용서가 되는데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BMW를 외치고 미국 고급차 시장의 판매량 1위를 차지했죠. 보조금이 좀 세긴 했는데 BMW CEO는 이러한 상승을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정치적 목표와 부주의.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지금 독일이 어느 정도 걸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 내연기관에 대한 압도적 우위 독일 사람들의 그 차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승리하겠죠. 미국과 독일 시장 체제를 양분되는 것 같고, 중국은 그 오히려 후발주자인 인도 분들이랑 좀 전기차 시장에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인도의 목표가 중국을 따라잡는 거고, 중국은 사실 테슬라를 잡기는 아직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독일, 미국, 중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분되는 건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인도와 중국이 서로 싸우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뭐 초전도체와 탐욕. 근데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초전도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니까 경제와 경제, 흔히 말하는 주식과 연관시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는가? 그러면 초전도체로 돈을 벌지 않으면 뭘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쌀농사? 여러분의 마음속은 쌀농사예요. 사실 사람들이 말을 빙빙 돌리지만, 제가 늘 라이브 방송이나 채널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고생한다라는 말 들으면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왜냐? 남이 일한 만큼 돈을 못 받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게 서민들의 삶이에요.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이 쉽게 일하고 페라리 타는 모습 보면은 짜증나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하고, 연예인들도 어렵게 살다가 돈 많이 벌면 바로 청담동 빌라 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은 자신의 스토리로 파는 포장의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고, 초전도체와 같은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은 무조건 탐욕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싫으면 자기 스스로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돼.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또 좋아할 거예요. 어차피 대중이라는 것은 승자를 좋아하지 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지는 편에 들어가고 싶겠어. 일반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만 전쟁에 영향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예전에는 속전속결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왕가와 왕가끼리 싸워서 한 왕가가 무너지면 일반 농민들이 뭐 변하는 게 있어? 귀족들이나 좀 변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한다고, 전쟁 나면은. 그래서 한국도 임진왜란 때 경복궁에 불 지른 거 아니겠어요? 불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현대사의 전쟁터는 경제고, 현대사회의 전쟁터는 경제잖아요. 전쟁터 경제라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이해하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전쟁터에서 이겨야지. 지는 사람에게는 거의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또 교과서적인 답변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뭐 오늘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초전도체로 경제적 이익 혹은 많은 뭐 지식 정보를 얻었다고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초전도체로 지금 제가 초전도체로 많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었던 건, 제가 늘 메릴랜드, 그리고 처음부터 게임 오버, 그리고 뭐 온갖 나쁜 기사, 모든 악재에도 끝까지 초전도체에 대해 긍정적인 일관적인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지 더 이상. 그러니까 무슨 지름길이나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들은 정보, 그리고 제가 수집한 정보로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이해된 거지. 그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없어요. 경제적 이득이라는 거는 지금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 이득이지.
뭐 이게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면 저는 이전에 경제적 이득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경제적 이득이라 하기도 애매해요. 지나고 나면 다 경제적 이득이지. 지나고 나면은 뭐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150만 원 되던 거 왜 IMF 이전에 삼성 주식 사면은 지금 다 일하고 계신 분들 있겠어요? 그 결과론적인 것에서 저는 이득을 본 게 없고 그냥 끝까지 자신이 수집한 정보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핸들링한 거죠. 다뤘다. 이거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뭔가를 못 하신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어처구니 없는 비방이나 이런 게 또 먹히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이 다 느끼죠.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여기 붙고 말이 바뀌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인 그 파도가 치던 말곤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버티는 사람인지 그건 뭐 다들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죠.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고 그리고 원래 다른 정보들도 대응 다 맞아왔으니 그 이전에도 트론도치 그 이전에도 맞아왔고 그 이전에도 손을 대는 뭐 분야 섹터마다 무조건 다 승리해왔고 정보가 빠르니까 중국이 스마트폰의 기술 승리를 거뒀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닌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스마트폰 발전 속도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삼성 갤럭시 수준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은 예전에 발생했던 스파이칩 문제로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기에는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마트폰 칩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소비자 비즈니스는 2019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산하는 SMIC는 이제 중국이 만들어낸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의 반도체 공정부, 반도체 전문 중국 기업인데 전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화웨이에 공급하려는 모든 회사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 규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품인지 아닌지 미국 기술 썼는지 안 썼는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지 수출이 돼서 미국 쪽에 힘들죠. 대중제재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등 다른 심각한 국내 문제와 함께 경제 반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했어요. 대중제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굴기가 실제로는 완전히 실패했다 봐야죠. 스마트폰 칩셋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은 스마트폰 산업이 애플 빼고는 이제 완만한 살 사람은 다 샀죠.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스마트폰 칩셋 만들려고 그 많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지었으면 완전히 손해죠. 화웨이의 조용한 휴대폰 출신은 이 문제에 대해 워싱턴 DC 관리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침묵과 일치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케팅도 이제 강하게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하면서 반도체나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생되면은 워싱턴 미국이 이제 화웨이 차량에 뭔가 장애물을 던지는 건데 근데 화웨이가 지금 문제 좀 많기는 해요. 예전부터 발생해왔던 갈등에 굉장한 견제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전문가들의 중론이네요. 이제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업자 BYD가 드디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계 시장에 포문을 열었어요. 미국 시장 진출하면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한 거를 벤치마크 삼아 세계 시장에 출품하겠죠. 우리나라에도 올 것 같은데 근데 이미 BYD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버스로는 뭐 여러분들 포함 저도 알게 모르게 탔을 텐데 미국은 이제 버스가 없으니까 승용차로 하면은 이제 승용차 들어오겠죠. 한국에서 미국에서 팔았습니다 하고 세계 최대 이미 전기차 수출국을 부상했어요. 근데 전기차 버스까지 포함해니까 최대지 최대는 아직 테슬라긴 해요. 승용차 부분에 BYD는 해외로 또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근데 BYD가 딱 보면 이제 포르쉐를 따라한 거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뭐라고 할까요? 이게 평은 좋은데 가격 대비 평은 좋은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네시스 정도 급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 2위가 현대거든요. BYD는 미국 시장에는 신생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일단 테슬라와
BMW를 많이 벤치마킹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BYD는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용차, 전기차 판매량은 뭐 완전 날라갔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몇천 대, 5천 대, 6천 대 팔았는데 지금 뭐 20만 대씩 월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전해 왔으며 폭스바겐은 중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라이벌과 경쟁에 직면해야 되며 그 경쟁은 치열할 수 있습니다. 비용 리더십. 그러니까 BYD, 중국의 BYD는 비용, 제조 원가 절감으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세계 시장에. 독일 차는 역시나 뭐 사실 벤치마크죠. 독일 차는 기준, 차량의 기준으로 서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독일하고 미국하고 장기적으로 붙고 중국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중국은 사실 한국도 제가 볼 때 넘기 힘들 수 있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는 이미 좀 검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BYD 미국 시장 진출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잘 팔리고 있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중국 차에 대한 그 스타일이 딱 봐도 좀 약간 별로예요. 스타일이 이게 미국 스타일도 아니고 한국 스타일도 아니야. 그 약간 중국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안 먹힐 것 같아.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란에 지금 1위 하고 있는 의견이 뭐냐면 수정헌법 시사조라고 있어요. 시사조가 뭐냐면 수정헌법 시사조 중에 예전에 남북전쟁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이 이제 국가의 뭐 불안을 일으키면 공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해석이 좀 애매해요. 정확한 해석은 적이거든요. 적. 근데 미국에서 에너미라는 말이 나오는 법률 몇 개 있는데 그 에너미라는 범위가 좀 애매해. 그 에너미가 뭐냐? 그래서 예전에 퍼블릭 에너미 이런 영화도 있었죠. 막 쫓아가는 거, 선량한 시민이 막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특히나 그런 또 관념적인 그 이론이 있는데 사람들 문화적 특징이 남북 전쟁 이후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의 투표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 법과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설란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못 나오게 막겠어요.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출전을 못하게.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오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혼란이 왔던 이유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못했기 때문에 몰려간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름 정도 붓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그 뭐 혼합 항공유 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더 잘 타오르도록 거의 뭐 그 순간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죠. 순교자 만들기에 가장 진심인 게 미국 민주당 분들이긴 한데 미국 민주당 분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이 옛날 쿨하던 클린턴 그리고 JFK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클린턴의 그 멋진 시절 중국 분들도 미국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클린턴 JFK가 주류를 장악하던 건 완전히 밀려나고 지금은 그 MG 민주당이라고 미국도 골 때리시는 분들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냐면 한국의 진보 분들이 놀러 가가지고 기겁하실 정도로 이거 뭐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라고 놀라고 그냥 호다닥 달려와가지고 한국이 차에 났구나라고 그 기여하는 1등 공신 한미 국회 교류에 화들짝 놀라서 MG 미국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사고방식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거의 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이랑 다르게. 트위터에서 지금 이걸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트럼프를 금지하냐 마냐. 그러니까 금지한다면 할 수 있겠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 순간에 이제 트럼프가 순교자가 되고 사람들은 성인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특히나 또 한국에서도 그 지적하는 사람을 없앤다는 그 중국 역사의 설화가 한국 설화에도 많이 퍼져 있듯이 결국에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옳건 옳지 않았건 간에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 처벌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지지율이 몰리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겠죠. 미국 사회가.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초연도체와 반도체를 엮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초연도체
상온 초온도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빠른 속도,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정에 바로 적용하면 50%의 성능이 향상되는 그 우월한 그 물질적 특성 때문에 바로 지금 빠른 충전, 그 자동차 얘기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빠른 메모리 읽고 쓰기 능력, 이 컴퓨터의 기본 능력이죠.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 아마 이런 쪽으로 연구가 해외에서는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데이터 스토리지에 있어서 빠른 읽고 쓰기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뿐만 아니라 소형 가전들, 전자기기, 소형인데 문제가 발열을 잡지 못하는 게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이 정말로 모바일 슈퍼컴퓨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지금 엄청나게 대형인 이유도 지금 저온 초전도를 이용하려면 구리선을 엄청나게 냉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냉각 기계 때문에 지금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큰 거거든요. 부피가. 그러니까 그걸 줄 수 있다면 양자 모바일 아이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호들갑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상 돈이 되는 정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 그리고 반도체를 세 개를 빠르게 엮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제가 늘 예상하던 대로 미국이 결국에는 초전도체 완성은 미국이 시키겠죠. 그리고 한국이 여기에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미국이 초전도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키면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하는 식으로 가는 게 가장 그리고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지금 많은 초전도체 특허를 이기기 위해서 특허 경쟁이 벌어질 만큼 미국이 가장 또 IP, 그 지적 재산권에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솔직히 믿기가 좀 어렵죠. 해외 언론인 과학뉴스에서 독립저널리즘 어디에도 종속당하지 않는 놀라운 주장에 대한 논란에도 초전체 연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급성장이라는 단어의 별표를 쳐야죠.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저항 없이 전도하는 실용적인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지금 굉장한 속도를 올리고 있죠. 다이아몬드 고압으로 물질을 분쇄합니다. 뉴욕 로체스터 대학에, 이분은 이제 실패하신 미국 대학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LK99가 들어갔죠. LK99가 들어갔는데 이제 상온 초전도체를 위한 한국의 대비 현재 상온 사이드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LK99에 영감을 받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전도의 주장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보시면은 지금 초전도가 무조건 저항이 0이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뭐 클래스의 초전도체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 상업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조금 의견의 일치를 안 보이고 있긴 해요. 초전도 연구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온 초전도에 대한 주장은 매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루테늄 기반 초전도체가 이제 그 미국 애들이 했다가 이제 잘 안 된 것들이고, 그리고 LK99가 현재 노력하고 있고, 다른 것들 특히나 최근에 무슨 뭐 철 기반, 우라늄 기반, 티타늄 기반의, 미국은 우라늄 기반이랑 티타늄 기반의 초전도체를 논문을 게재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철 기반 그리고 구리를 약간 변형한, 구리 대신 다른 걸 넣는 뭐 희귀한 금속을 넣던지 하는 중국식의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높은 온도의 초온도를 기대한다는 사람들의 그 열망에 힘입어 엄청난 속도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사이언스 뉴스 해외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네요.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 약사 이야기가 많은데, 약사를 AI, 참고로 그 자판기가 있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약사 자판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약국에서는 수백만 건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형 체인 약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약국에서는 연간 약 500만 건의 오류가 발생하지만 주 규제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네요. 근데 물론 이 500만 건 오류가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겠죠. 뭐 레이블을 부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또 AI 자판기로 교체하자는 움직임의 하나의 명분을 작용할 수 있죠.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이거 타이레놀이죠. 시아리쇼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약
근데 이거는 진짜 실수가 아니라 더 비싼 약인 것 같은데 고혈압 치료약이 약을 복용하기 그 소송을 제기하셨네요. 이분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실수를 사실 알지 못했다. CVS 직원이 근데 이거 여기는 왔네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올바른 처방 전환을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타이레놀 타이레놀 처방받았는데 고혈압 치료약 들어있으면 조금 짜증나긴 하겠죠. 약국위원회에 따르면 500만 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약국에서 오류를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류의 수를 측정할 수 있을 뿐. 규제위원회 CVS 약국 체인인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뭐 최고 약국 뭐 이렇게 뭐 온 땡땡 약국 이런 것처럼 체인인 것 같은데 근무한 약사 크리스토퍼는 대형 체인의 경영 정책으로 인해 매장에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은 과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근데 서로 도와주는 의미로 AI 자판기로 하나 있고 약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완전히 안전하지 않고 투약 오류는 때때로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건데 참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한국은 이런 실수가 거의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잖아요. 모험이라기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약이 날라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가봤자 다 세팅돼 있죠. 세팅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 감기 탁 주고 이 사람 뭐 알러지 탁 주고 그냥 세트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준 AI나 마찬가지다. 세팅이 되어 있다. 햄버거 같이.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을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질병에 대한 약국이 처방될수록 AI로 대체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오류로 인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AI가 올 수 있는 대신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대신 약간 그 대신 뭐라고 할까요? 미국처럼 이렇게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낮은데 미국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소송에 대한 위험은 너무 높아서 사실 둘 중에 하라고 하면 저는 한국 약사랑 의사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제 블룸버그가 금리 인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최소 10년간 생산량 감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연구 결과 발표 금리 인상이 경제에 긴 그림자를 들여온다 정책 금리 인하 효과는 몇 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훨씬 더 나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금리 인상이 최근같이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큰 상처를 입히죠. 생산량에.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연구에 따르면 금리 인상은 최소 12년 동안 경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데 GDP 감소죠. 미국이 GDP 감소하면 전 세계가 뭐 감소하는 거죠. 2008년에 자기 혼자 세계 전체를 침체기로 끌어당겼으니까. 즉 중앙은행이 경제를 뜨겁게 달고 경제 잠재력에 대한 장기적 효과를 되돌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춘 것도 조금 효과는 없지만 금리 인상보다는 솔직히 낫죠. 이 분석은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가 성장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통화 정책 위반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합니다. 잠재 성장률에 의도하지 않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또 그 자유주의 경제 금리 그냥 결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네요. 근데 물론 금리 결정은 계속해서 하겠죠. 미국이도 이제 정치이고 특히나 내년 2024년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어느 정도는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최소 유지거나 뭐 대선 전에 금리 올려가지고 정권 넘기고 싶은 곳은 어디도 없죠 이 세상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된다는 거는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좀 그만하자 이거 가지고 장난 좀 그만하자라는 의견이 100% 있죠. 왜냐하면 이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연준이 비판이 역대 최고일 거예요. 예전에랑 달리 지금은 이제 사실 비트코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체할 만한 그것도 생겼단 말이에요. 어쨌든 달러에 거의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혼자서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시절이 갔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네. 이제 BMW CEO가 지금 그 독일에서 모터쇼 하고 있거든. 미넨 모터쇼, 뮤닉. 서구의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넘겨주다. 근데 BMW CEO가 전기차 정책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BMW CEO뿐만 아니라 독일 차들 사장들이 그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제조 생산에 그 보조금을 안 주고 이상한 거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런 지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은 생산 제조 공정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서 비판했는데, 이번 주말 유럽의 강제적인 전기차 전환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정치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말했는데, 이분이 되게 젊으신 분이죠. 가스구동 자동차를 금지하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급성장하고 서구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BMW CEO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주력 차종이 트럭이죠. 트럭, SUV 같이 큰 차들이 주력인데, 이제 전기차는 아무래도 저가 공세로 밀어붙여야 돼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 독일 자동차 산업의 파일을 뺏어갈 것이다라는 주장이죠. 올해 중국은 전기차 출하량 증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가 대부분이긴 전기버스는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PwC는 지난해 2025년까지 유럽에서 최대 80만 대 중국산 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은 자동차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이 자동차 순수입국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전에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죠. 특히나 유럽 대부분이 수동차 예전 모델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비싸니까 새 차들은. 근데 저가 중국 차들이 이렇게 유럽의 옛날 차들, 좋게 말하면 클래식이고 그분들로 하자면 옛날 차들을 다 교체하고 있어서 중국으로 지금 생산 기지를 옮겨서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왼쪽 분들은 중국이 세계 시장이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과 가스구동차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의 근본 중에 하나가, 물론 내연기관이 장단점도 있고 전기차의 장단점도 있지만, 전기차가 지금 중국이 거의 사활을 건 가운데 가스구동 금지를 자기 스스로 제안하면 사실 자기 스스로 그 산업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한국은 근데 그나마 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서 이러한 그게 없는데, 미국이나 서유럽은 자기 스스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중국 차를 키우고 있는 실정, 이런 식이라고 많은 분들이 내부에서 의견이 나오네요. 근데 혹시 자도 피곤하신 분들은 이거 중요해야 돼. 에어컨 계속 가동.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수면 스케줄을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 밤에 건강한 수면을 되찾기 위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에어컨. 특히나 한국은 습하잖아요. 이 에어컨을 가동하면 조금만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조금 자고 안 피곤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에어컨을 거의 계속 가동해요. 근데 뭐 밤에는 온도를 높여서 가동하는데, 이게 습도가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볼티모어 메릴랜드 대학교, 그 메릴랜드 학교인가? 의과대학의 수면의학과 교수의 학과장 에머슨은 완전히 풀지 못한 여행 경험과 쌓인 옷도면 이게 아니고, 하지만 아바시 파인버그는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70도 이하. 70도 이하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좀 서늘한 온도겠죠. 미국 기준으로 70도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계속 가동, 물리적 환경,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에어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뭐 모닝커피 밖에서 아침에 밖에 있고 할 일 목록, 그리고 기상시간 수정은 솔직히 뭐 정해져 있고 힘들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 별표. 최근에 부동산업계, 특히나 상가 부동산업계에서 유행하는 게 임대료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수수료죠. 뭐 이상한 쓰레기 수거, 입주 퇴거 이런 수수료들을 붙이는 방식으로 실제 임대료를 높이려고 하시더라고요.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 비용이 치솟은 것은 단순히 높은 임대료뿐만 아닙니다. 특히 관리비 논쟁. 집주인은 매달 세입자에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단독주택 임대업체 임대료 데이터를 입수한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임대건당 연간 수수료 수입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굉장히 우회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많은 임대인이 수수료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수수료 붙이는 건 괜찮은데, 수수료가 그냥 하지도 않고 그냥 관리하지도 않은 것을 관리비로 지금 책정하는 그런 관행이 높아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운영비용 상승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공급업자가 운영해서 자금 조달, 공급망, 노동력, 규제 일까지 사상 비즈니스의 모든 비용을 끊임없이 그리고 종종 전례 없는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뭐 미국으로 따지면 관리업체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이 느끼기 어렵죠. 대부분의 관리비 상승이 인건비로 다 보전되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뭐 당연히 수수료를 높이면은 명목상으로는 벽돌 교체하겠다고 하지만 수수료 높이는 이유가 결국에 자기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이 대부분 그냥 뭐랄까 세입자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집주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은 당연히 집이 고쳐지면 높은 수수료가 아깝지 않겠지만 대부분 높은 수수료가 인건비로 다 태워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은 이 포털에 계속 들어가서 이번 달에 무엇을 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간 변명이긴 한데 뭐 거기다가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명에서 세입자 수수료와 기타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사의 임대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되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냥 이제 항목들만 주르륵 적어놓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수수료가 높아지는 이상. 이제 ARM 올해 최대 기업 공개로 예정되어 있는데 5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6조 정도 되겠네요. 기업 가치 목표를 달성해서 기업 공개 주식을 매입할 기업 중 하나인데, 애플, 인텔, 엔비디아 다 들어온다 봐야죠. 애플, 인텔, 엔비디아가 기업 공개할 때 들어온다고 하고, 몇몇 기술 기업은 이번 공모에서 총 7억 3,500만 달러 규모의 ARM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칩 설계 업체 ARM, 예전에 갤럭시와도 친했던 52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그 손정희님의 화요일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ARM 고객인 여러 기술 회사가 이번 공모에서 총 7억 3,500만 달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고, 고급 AMD, 애플, 인텔,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도 떴네요. 삼성전자도 매입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정보에 따르면 한 6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니네요. 그렇네. 60조네. 60조? 60조 정도. 아까 전에 60조군요. 6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래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음 주 중으로 채용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거의 한 60조로 세팅이 되겠네요. 소프트뱅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칩 설계업체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소프트뱅크의 ARM 투자는 성공했네요. 굉장히 지금 흥행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이네요. 60조라면 굉장한 금액이죠. 다들 한 1조씩 사간다고 하니까 주식을 1조씩 사간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번 거래를 통해 아마 거래가 나오는 순간 전체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네요. 오펙이 공급 억제를 연장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했는데, 뭐 큰 뉴스라기보다는 공급 억제를 연장하겠다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소비가 중국이 가장 많이 석유를 사용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비가 완만하게 감소될 것으로 보니까 가격 유지를 위해 유지를 한 거죠. 지금도 어차피 8, 90달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배럴당 9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11월 이후. 뭐 근데 어차피 달러 가치가 약간 낮아졌기 때문에 배럴당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의 회복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새로운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할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석유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랑 이제 분리해내야죠. 석유 때문에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마 브렌트유의 인상, 그러니까 공급 억제 연장은 사실 뭐 수요 예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앙은행장들만 고민이 깊어지겠죠. 근데 중앙은행장이 솔직히 뭐 애초에 경제에 큰 손으로 등극한 지가 2020년 이후라서 좀 자제해야죠. 금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인도네시아의 골든 비자, 최고급 비자를 처음 받은 사람은 오픈AI 챗GPT CEO인 샘 알트먼이라 하는데요.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샘 알트먼이 인도네시아 황금 비자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이 있고 인도네시아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0년 비자를 발급했다고 이민청장은 설명해서 밝혔습니다.
골든 비자 이름답게 그냥 무제한으로 하지 10년은 좀 짜네요. 더 긴 체류 기간, 더 쉬운 출입국 절차, 우선 보안 검색.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골든 비자 도입. 이제 해외 자본이 다 절실한 상황이죠. 오픈 AI.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자본을 받으려고 오픈 AI 챗GPT의 성공담. 이제 올해 예상 매출이 벌써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1조 한 3천억이죠.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인도네시아가 자기 자랑도 할 겸 그냥 좋네요. 최고 좋은 비자. 근데 최고 좋은 비자가 10년이라 좀 아쉽긴 한데 최근에 인도가 인디아에서 그 국명을 바흐라신가 바꾸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되게 바라트 이름도 바꾸겠다고 하고 인도 중심의 새로운 세계 경제를 제표한다 해가지고 중국이 삐져가지고 G20도 이제 참석 안 한다고 했죠. 델리에서 하는데 뉴델리. 지정학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도를 선보일 예정인데 근데 사실 인도가 갈 길이 멀죠. 인도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의 상징으로 이번 주 G20 정상회의를 세계 지도자를 맞이할 예정인 19톤의 힌두교 신 시바를 형성한 동상은 놓칠 수 없죠. 근데 인도가 일단 내부적으로 계층화가 너무 많이 돼 있고 계층 간에서도 지역 간의 분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수직 갈등은 기본 세팅이고 수평 갈등도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한국은 재벌들끼리 그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인도는 뭐 재벌들끼리 그렇게 거의 뭐 경쟁이 너무 극심해서 인도 내 첫 번째 회사 소유 매장인 문을 열었다. 애플 매장이죠. 애플 스토어. 모디 총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했다 봐야죠. 인도 역사상. 하지만 이제 모디 총리와는 달리 일반 인도 분들의 그 아직 잠재력은 높을지 몰라도 성장은 한참 멀었죠. 프랑스 모디 총리, 인도 분들이 사실 뭐 괜찮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도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해요. 저도 인도랑 일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인도분들 특징이 있어요. 인도분들 특징이 약간 서로 불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이 장점일 수 있어.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인도 사람들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한국도 미국이랑 일하는 거 좋아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중국은 또 싫어해. 인도분들이 좀 이게 특징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인도분들이 중국은 싫어하는데 같은 인도도 싫어해. 좋아하는 게 영국, 미국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영국을 되게 좋아하고 미국 가는 게 꿈이니까요. 캘리포니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결국에 G20 회의에서 중국이 삐져서 나간 만큼 사실 삐져서 나가는 게 이제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 한 중국이 인도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는 이런 것도 이제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핸들링할지 봐야겠네요. 예전에 한국이 G20 할 때가 진짜 잘한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되네요. 예전에 코엑스에서 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요즘 그 사설란을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 평범한 교사와 의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역균형 제도가 말이 많죠. 왜냐면 인종으로 끊거든요. 한국은 그 못 사는 지역으로 끊지만 미국은 인종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잘 사는 지역에 뭐 예를 들면은 히스패닉이라 그러면 알게 모르게 가산점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대응은 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능력주의와 전쟁을 벌이는 것. 능력주의와 전쟁을 벌이는 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았죠. 그 목표는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시험 입시에서 SAT를 없애는 것입니다. 한국이 예전에 걸어왔던 길과 비슷하죠.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류교사일까요? 예전에는 미국도 교사 직업이 엘리트 직업이었어요. 불과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엘리트 직업이어서 쳐다도 못 봤는데 한국보다 더 교권이 셌죠. 근데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죠, 교권이. 왜냐하면 이제 대우나 모든 것들이 안 좋아져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도 그 미국의 교사 뭐 자격 같은 게 허들이 낮아지면서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유입되기 시작한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교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죠. 실제로 예전에 교사라는 직업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아이비리그 의과대학의 전 커리큘럼 부학장이자 의학 박사인 스탠리 골드 파업에 따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 정의 운동이 의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최근 조사인 아스피린 2알 먹고 대명사로 나를 불러라.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의대. 특히나 조금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결국 가산점 싸움으로 변질되는데 미국도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은 그룹이 생각보다 그 1학기 성적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 1학기 성적 저조하다는 거는 좋게 말해서 1학기 성적 저조한 건 나중에 다 도와주잖아요. 결국에는 그 집단 자체의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인풋은 생각보다 거짓말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가산점을 많이 받은 그룹이 저소득 의사분들은 의료 의사를 더 적게 필요로 합니다. 초중고 교육의 성취도 격차를 해소하는 의대의 성취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은 왼쪽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왼쪽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그 한국은 이제 지역 균형을 지방으로 끊으니까요. 못 사는 지역으로 끊는데 사실 지역 균형에 성공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서 다시 안 내려가려 하죠. 내려가겠어요? 절대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벌써 20년이 지나가네요. 한 15년이 지나갔는데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받은 인종 그룹이 히스패닉이라면 가산점을 받아서 하버드 같은 데 진학한 다음에 절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냥 사실 백인 상류층에 낀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역에서 지역균형 받은 사람들이 서울에 무조건 살고 싶어하지 지역엔 절대 안 내려가려 하죠. 결국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3사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로 바뀌었죠. 세 개가 모두 파업을 동시에 한다면서 동시에 이제 문을 닫을 거라고 해요. 9월 14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파업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요즘 자동차 좀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공급이 멈춰버리면 이제 중국이나 한국 차이가 되게 좋은 일이죠. 한국 차는 웃는다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참 이 자동차 노조가 그 작년 재작년에 돈을 되게 많이 가져가긴 했거든요. 협상이 잘 되면서. 근데 바로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뉴욕타임즈조차 좀 애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노조 회장인 숀페인 이분이 조금 요즘 핫하더라고요. 세 가지 모두 파업에 반대하는 파업. 미국 경제 전반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의 대형 사건인 거죠. 이 세 개 회사, 한국도 사실 동시에 파업하는 경우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냥 동시에 세 개 회사 다 파업해버리면 상당한 임금 및 복리후생 증가는 여러 산업에서 힘을 얻고 있는 노조 운동의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자동차 노조는 중산층을 지탱하는 계약을 맺을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노조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백악관 연락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미자동차 노조는 연방 보조금으로 창출된 전기차 관련 일자리에 노조 몫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재선 후보 지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눈치 보라 이거죠. 전미자동차 노조협회가 보조금 엄청 줬는데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바이든 지지 선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3%를 차지합니다. 제조업 손실이 발생할 거고 이번 파업으로 특히나 우리의 목표는 파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계약을 협상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민심은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이분들이 원래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할리우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거기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지지를 얻으면서 배우들이 합류해서 작가 배우 파업이 됐고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아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나도 파업해도 되겠구나. 근데 작가 분들은 원래 약간 가난하다는 생각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자동차 파업은 별로 그렇게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 보는 눈초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뉴욕타임즈가 아시겠지만 완전 왼쪽의 신문사인데도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 비판적이라기보다는 굳이 이렇게 파업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 보면 심각한 좀 사태죠. 표적으로 한 회사 예전에 GM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몇 년 동안
그 노조가 자동차 노조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스텔란티스가 몇 년 동안 만들 계획인 전기 자동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환에 대해서 30% 인원 감축이 있을 거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니까 보조금을 준다 했어요. 근데 좀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김에 자기 복리후생을 증진하려는 것도 있고 겸사겸사 지금 3대 자동차 회사들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다음 주부터 시작이네요. 된다면.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투표 시스템,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좀 특이하긴 하죠.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좀 너무 구식이라서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가로막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런 말들을 디안틀란틱 미국 정론지가 했네요. 미국 헌법이 비준된 지 25년이 지난 1814년 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건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독립자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였죠. 유럽, 북유럽.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은 선구적인 문서였습니다. 미국은 군주제 없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최초의 대국이 되었고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중요한 공직을 채웠는데 캐비넷이라죠.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좋은 모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 하면 이제 미국도 캘리포니아랑 뉴욕 빼고는 중간에 이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고 저도 사실 중간에 뭐 텍사스 하나 있는 거 빼고는 워싱턴도 캘리포니아의 뉴욕에 비하면 이제는 존재감이 없죠. 미국 정치인들 내 거기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뭐 억만장자 되려면 사람 다 이거 선택하죠. 물론 정치인도 좋긴 하지만 미국은 세계 정치죠. 세계 정치. 미국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독재자와 그의 추종자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욱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는 바뀌지 않았다. 선거 시스템이 근데 나쁘진 않는데 미국 선거 시스템이 나쁘진 않은데 주별로 조금 뽑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로 비교하는데 노르웨이는 일단 사람 면적과 규모 면에서 미국만 하지 못하니까 사실 미국에 가장 적합한 건 미국 선거 제도 시스템이 맞는데 노르웨이처럼 바꿀 수는 없죠. 모두가 노르웨이를 좋아하는데 특히나 조금 배웠다는 정론지 편집자들의 특징이 북유럽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사실 그냥 시도 이상향으로 대한민국도 예전에 북유럽 열풍이 불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 비현실적이죠. 왜냐면 북유럽은 왕조잖아. 왕조. 지금도 계속 왕조가 있지 않나요? 대부분. 왕조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일반적인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애매하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게다가 군주제가 아닌 채로 시작했으니 더 이제 북유럽의 모델은 좀 애매할 것 같고 더 디안틀란틱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써내려 갔어요. 어쨌든 뭐 타협과 즉흥으로 탄생한 미국 헌법은 신성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시는 미국 분들 치고 대부분 뭐 또 아이비리그 나왔겠죠. 미국 좋은 대학 나온 그 치고 뭐 저기 아프리카 한 달 살기 하면은 갑자기 그 온몸을 미국 국기로 도배하시더라고. 그만큼 미국이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국가가 되었다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민주주의와 세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수정은 솔직히 주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주에서 하면 될 일이고 미국 헌법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세계에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세계의 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이죠.